확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활동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점점 공동체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이게 너무 낮구나, 단순하구나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여기서는 좋은 관계 속에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가족이죠. 인간이 가장 안전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가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얼만큼 그 가족에게서 안전함을 느끼시는지. 가족 부부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가장 기초적인 삶의 단위가 되는데 한국 사회가 이게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최근에 1인 가구 늘어난 숫자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가구 수에.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현실. 그러면 이 1인 가구는 왜 생겼을까? 세 가지 이유에서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결혼을 늦게 하니까. 저희 애들도 결혼을 아직 안 해가지고 다 혼자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혼자 사는 거를 실제 이제 학생들이나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 다양한 이유에서 혼자 사는데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 게 많아요. 사회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부모가 다 대줘야 되고 집을 세 채를 사실은 세대로 살아도 세 채가 필요한 거잖아요. 원래 저희가 살던 집은 방이 남아도는데 부담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족이 그것뿐만 아니라 실은 정서적인 것이 깨진다는 게 이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상처가 됐던 부분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족 중에 이혼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지나서 빨리 이혼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빨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게 큰 충격이었어요. 상처였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평생 싸우셨는데 평생 그냥 같이 사셨는데 그걸 이해하느라고 왜 저렇게 싸우면서 평생 살까라는 걸 이해하느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토의 수련을 갔는데 그때 이제 그게 뭔가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사회가 가족이 부모 자녀 간에도 사실은 이제 그렇죠. 부모 자녀 간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나이 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했는데 거의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잘된 자식일수록 더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런 예 중에 하는데 제가 일찍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 졸업한 대학원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보내는 장학생에 선발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거든요. 군대도 가기 전에. 근데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결혼해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귀던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가 어쨌든 허락을 해줘서 그렇게 떠난 게 끝이었어요. 저희 부모로서는, 저희 어머니로서는. 그러니까 40대 중반쯤 됐을 때 믿고 저기 했던 장남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저도 50대 가까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런 충격을 받았겠구나라고 그때 느꼈어요. 사실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 남아 있어서 약간의 치매 증세에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걸요.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걸 이해하다 보니까 그때가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장남인데 뭐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되게 하셨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렵게 그래서 대학도 보내고 그러는데 예, 고시를 봐서 한번 떨어지고 뭐 고시 공부한다고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어느 날 유학 시험에 합격을 해갖고 오히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학생활을 하고 한국 돌아와서 군대를 갔거든요. 이렇게 장교로 군대 생활하고 그러고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끝난 거죠. 애도 다 미국에서 둘이 같이 나서 그냥 기르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가 끝인 거예요. 자녀하고. 더 이상 관계 막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닐 때는 매일 봤으니까 알지만은 가족이라고는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관계가 없죠. 잘 이해 안 되는. 가족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지금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끝난 거고요. 지금 이제 부양의 책임만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옛날 기억만 있지 부모님의 한 20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할 게 없죠. 얘기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관계를 할 수 있는 지금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근데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이제 저는 제가 이 공동체나 지역사회 이런 거를 강조해 갖고 저희 아이들은 대전을 안 떠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같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전화 만날 수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저희 학교에 같은 다른 교수님들 보면은 일찍 뭐 빠른 때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제 금년에 정년하신 제 이제 선배 교수님 한 분은 아이들이 전부 미국에 있어요.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끝이에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두 분이 정년해서 두 분만 사세요. 아이가 실력이 없으면 한국에 돌아오는데 잘된 자식일수록 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1970년대에는 한 30가구에 인구 200여 명 가까이 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6가구에 한 40명 사는 것 같아요. 다 나갔죠. 근데 전부 어디가 있냐면 도시에 가 있어요. 서울에 가 있고 인천에 와 있고 1년에 2번 와요. 명절 때. 지금 우리나라 가족관계가 어떻게 된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이렇게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의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무엇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진지한 문제입니다. 공동체나 사회적 자본을 얘기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첫 번째, 이야기할 사람이 있나? 두 번째,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할 사람이 있나? 세 번째, 돈이 필요할 때 돈 빌려달라고 할 사람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해요. 있으세요? 우리 사회가 지금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왜 공동체를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가가 바로 여기 이 출발점이 바로 여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 만나갖고 쭉 얘기를 들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말부부를 해요. 주말부부를 해가지고 이제 한 분은 직장이 다른 데 있고 한 분은 이제 동네에 있으니까요. 대전에 있으니까 한 분은 이제 다른 데 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직장이 있으니까 올 수도 없고 그 남편 혼자 코로나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 전화할 사람이 있는지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할까?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좀 행정에 의존을 하거든요.
구청에서 해주는 거 그거밖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구청에서도 뭐가 문제였냐면 하도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또는 봉사단체 이런 데 부탁을 해갖고 도움을 받죠.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통장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왜 하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행정에서 뭘 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공동체에 소용없어요.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공동체가 그거 없어지면은 더 이상 못한다는 건 공동체가 아니죠. 행정 사업을 한 거지. 제가 시골에 이사 가서 살면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고향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가격이 딱 적당하게 맞아갖고 들어갔거든요. 강사 생활을 좀 하다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제일 미국에서 저기 했는데 학교 적응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골로 이사 갔는데 아내를 간신히 설득해갖고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땡가면 출근하고 학교 가야 되니까요. 아내가 집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이래야 사실은 전부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나중에 들은 거예요.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제가 시골에 가서 사는 대신에 중고차 프라이드를 한 대 사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꼭 요맘때 생각나네요. 첫 번째는 이제 그해 겨울에 저희가 10월 달에 이사 갔는데 그해 겨울에 아내가 이제 운전하고서 시내를 나가다가 동네 바깥에 나가다가 길이 미끄러져서 논으로 빠진 거예요. 살짝. 근데 그걸 지나가다 보던 동네 분이 바로 집에 가더니 트랙터를 끌고 가고 차를 그냥 빼줬대요. 비슷한 경험을 미국에서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갖고 그때는 경찰이 빼줬다고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때부터 동네 분들 가까이 있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시골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보험사를 부르면 빠르면 30분, 길면 1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냥 동네 트랙터가 여러 대 있으니까 트랙터 가서 그냥 끌어내줘가지고 바로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웃이 얼마나 좋은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꼭 요맘때예요. 우리가 이제 봄 되면 집안에 이렇게 그 정원이나 이런 거 정리해갖고 불 피우잖아요. 불 때잖아요. 지금은 전부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게 하는데 그때는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는 이사 가서 이제 몰라서 그렇긴 해요. 저 때. 그거 하다가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저희 뒤가 바로 산인데. 근데 그것도 바로 보고서 뒷집에서 와가지고 지금은 그 청년이 다 나가서 애 키우고 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었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좀 나이. 근데 마침 있어갖고 와서 동네 그 뒷집에 있는 분들이 다 불을 꺼줬어요. 그때 이제 그런 이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절대 사실은 뒷집에 계신 분들이 공부도 뭐 많이 못하셨고 집도 정말 열악한 데 사세요. 그리고 말을 되게 거칠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말도 못 붙였었어요. 근데 20년을 사는 동안에 지금은 아내가 너무 잘해요. 그분들한테. 저분들 없으면 나는 여기서 못 산다. 제가 어디 잠깐 1박 2일 뭐 며칠 동안에 외국에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저희 개도 봐주시고 집도 봐주시고 지난 주말에는 제가 양구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강원도에 갔었는데 갔다 오니까 일요일 날 저희 집 앞에 차가 이런 데가 왔었다. 차 번호까지 적어서 주셨어요. 바로 옆집 붙어서 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틈날 때마다 이제 선물을 드려요. 그럼 반드시 그냥 안 주세요. 옛날 시골에 하는 것처럼 땅콩이든 뭐 찹쌀이든 은행이든 뒤에 은행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꼭 주시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편해갖고 너무 거칠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거칠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저희가 동네 끝에 있는데 사실은 가장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너무 이제 그 당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분이라 거칠게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바로 저희가 이제 그 옆에 이사 와서 사니까 저희에 대해서도 습관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항상 거칠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거칠게 했으면 사실 계속 불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정말 알아서 다 해주세요. 트랙터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뭐 차가 빠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겨울에 눈 오면 아침에 나가면 딱 치워놨어요. 다. 당신들이 급하니까 아이가 아침 7시에 오늘 아침에 같이 나왔어요. 아이가 그 가까운 동네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태워다 주세요. 이제 조선 가정이라 일찍 나가시니까 날마다 눈 나가면 벌써 치워 있어요. 7시에 나가야 되니까. 그 장비도 많이 있고 도움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실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데서 출발을 해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근데 실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각자 따로 살면서도 내가 필요한 것만 도움 받아도 돼요. 각자 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를 받으려고 이렇게 해주면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주 단순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공동체가 공동체란 말 자체가 이제 그렇게 출발되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 가지고 생활하고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TV나 케이블이나 인터넷 같은 이런 기계를 가지고 생활하고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를. 쉽게 말씀드려서 카페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는 카페 있잖아요. 카페도 공동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서로 주고받으면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공동체. 말로 하는 공동체로 이제 제가 경험한 거는 교회입니다. 이제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아주 역사가 긴 공동체죠. 사실 현대 역사에서 가장 긴 공동체는 불교의 상가라고 하는 거하고 기독교의 캐톨릭 수도원 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공동체예요. 수도원 공동체는 규칙이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나가고 무슨 일을 하는지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가지고 거의 뭐 1800년, 1700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교회보다도 사실 더 오래된 그 수도원 공동체의 틀이 교회가 된 거니까요. 성경에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불교도 비슷해요. 전통인데 그걸 오래 연속해 왔는데 우리 오늘날 교회나 수도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종교 공동체들이 얼마나 공동체성을 갖고 있을까? 실제 교회를 새로 시작해갖고 25년 제가 25년 됐는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 그 안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계속 이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정말 많이 오는데 구경하는 교인들만 있는 거예요. 구경에 와서 일요일날 딱 한번 와서 그냥 앉아서 공연 보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뭐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진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할까. 그래서 아주 느슨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만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헌신적인 분까지 이렇게 쭉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을 교회가 여러 뭐 건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나 사고 문제가 생긴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건가라고 하는 거를 진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제 마을 말씀드렸고요, 동네에서. 그 다음에 교회 말씀드렸고요, 그런 공동체. 또 실제 이제 직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제가 이제 대학에서 생활하면서 적어도 특히 다른 데보다 더 교수가 되면 평생 같이 지내야 되거든요. 그럼 같은 학과 교수면 정말 저희 업계에서는 부부보다 더 저기 한 거다 이거는. 근데 정말 갈등 많은 데가 너무 많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소송해가지고 각 대학마다 그렇지 않은 데가 없어요. 같은 학과 교수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저 사람 없애야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 벌 줘야 된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된 한국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법정에다 고소를 할 정도면 이게 우리 사회가 도대체 문제 해결력 또는 공동체성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 부분은 여러 번 그걸 겪으면서 제일 충격적인 게 바로 그 얘기였어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 없으면 우리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쟤를 잘라버려야 돼. 실제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어요. 직원들 중에 이제 그 노조 운동한다고 5명을 잘랐는데 결국은 나중에 살아오더라고요. 뭐 소청 심사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절차를 걷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같이 일해야 되는데 또. 공동체성이 점점 떨어지는 게 그거더라고요. 서로 신뢰를 안 해요 이제는. 왜 제가 오늘 나를 고발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딱 정해진 것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문제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협력의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각 정당에서 정당 안에서 서로 믿는, 정당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사회가 각자 도생만 하죠. 각자 도생. 자기가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그 글로리 혹시 보셨어요? 안 보신 분 있으세요? 글로리. 죄송합니다.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뭔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지옥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회가 지옥이다. 실제 지옥이죠. 그걸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복수를 하는 사람도 그걸 목표로 계속 살고 있잖아요. 결국은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서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이상 다음이 그거에 대한 다른 해결책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은.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사회가 유명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완전히 창피한 일이에요. 지옥을 겪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처럼 대한민국 사람이 다 살고 있다. 글로리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그냥 까놓고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 전 세계다 다. 이 얘기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징어 게임 얘기를 글로리를 전 세계의 나라에 다 그리고 돈은 우리가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넷플릭스가 벌고 있거든요. 본사는 미국에 있고 우린 다 돈 내고서 보는 거고요. 그거 만들었다고 우리나라에서 그 제작했다고 감독들이 돈을 얼마나 벌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똑같이 넷플릭스에 파는 사람에 비하면 거의 못 받는 거예요, 실은. 이게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실은. 끔찍한 일인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가. 여기 제가 이제 그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우리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은 사실 일상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과 관련돼 있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글로리. 제가 여기에 어떤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대로 옮겨왔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면 더 글로리의 그게 굵직한 흐름은 학교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폭력을 다루고 학교의 폭력 얘기를 다루는 학교는 공부하는 데인데 공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사람이 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는 폭력의 장이에요. 그냥 학교 폭력이 그러니까 학교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TV에서? 드라마에서? 60년대 70년대까지는 전부 그 얘기였어요. 학교에 대한 얘기는. 학교 가서 위로받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80년대까지도 그런 얘기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정말 어려운 아이가 학교 가서 도움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얘기. 지금 그런 얘기 보셔요? 드라마에서? 신문에서 그런 거 보세요? 아마 1%, 2%, 3%밖에 안 될 거예요. 5% 이하일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라니까요. 결국엔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담고 있다.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공 문동은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이제 박연진과 그 무리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도움을 주려고 한 보건교사는 오히려 학교에서 해고됐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거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가해를 몰고 왔다. 선생님도 보호해줄 수 없고 경찰도 보호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이 더 나쁜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상한 사회잖아요.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니까요. 왜?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하면 이 드라마가 잘 될 리가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다 말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다. 경찰도 그럴 수 있다. 학교 학폭 주동자인 박연진의 엄마가 가진 돈으로 경찰과 학교 선생님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모두 다 우리 머릿속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대 70년대 이런 얘기가 드라마에서 나왔는지 80년대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런 얘기가 주류였는지 시대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피해자인 문동은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는 이유로 문동은을 폭행했고 이는 문동은에게 더 큰 상처로 남았다.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다 그런 상처를 받고 계세요. 우리도 그런 상처를 지금도 받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그걸 받고 있다고요.
내가 직접 안 당했어도 옆에 사람이 그걸 당하면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느끼는 거예요. 공감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박연진의 입장이나 경찰의 입장이나 박연진 엄마의 입장이나 그렇게 보신 분 있으세요? 전부 다 약자 입장에서 보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 드라마, 대중적인 드라마, 이 스토리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잘 보시면 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설정은 경찰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고찰을 하게끔 했다. 특히 18년 이후 박연진 사건이 다시 수사가 되자 해당 사건을 조사한 형사가 그동안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라고 말하는 문동은의 들어야죠. 18년이나 늦었지만 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폐해의 고리를 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와 공감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실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빠져있는 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바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쭉 한쪽 끝에는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동은하고 연진하고 그리고 이 패거리들이 있죠. 얘를 왕따시켜서 중간에 다양한 관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에 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나와요. 실제 교사는 학교니까 고등학교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니까.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서 고등학교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동단위 정도 돼요. 대부분 이제 동단위 하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대략 동 정도의. 경찰도 실제 경찰서는 이거보다 더 커요. 범위가. 9단위예요. 행정 단위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적 단위는 더 뒤로 올라가요. 여기께는. 그래서 국가는 여기에 있어요. 전체. 이 사이가 여기가 완전히 벼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열심히 뭉쳐서 뭘 하는데 이쪽에는 약자들한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심지어는 엄마까지. 그 드라마 얘기죠. 엄마까지. 그러니까 이 돈이 이걸 이길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제일 처음엔 가족 엄마가 해주면 아빠가 해주면 그거를 그 상처를 풀어주고 아니면 대신 싸워주고 뭐 이런 걸 했으면 거기까지 안 가죠. 그 다음에 해주는 게 친구가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친구가 같이 학교 폭력에 대한 재밌는 얘기는 이 두 팀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다른 패거리가 같이 있어갖고 같이 싸우면 얘기가 돼요. 드라마가 되고. 이게 최악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다는 거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저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 저게 없어요. 만일 이 가족의 경우 방금 얘기한 가족이 힘들면 가족을 도와주는 다른 그룹들이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연결된 게 뭐가 있을까요? 모임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동네에서 가족이 연결되죠. 교회 같은 데서 연결이 돼요. 아니면 아빠 엄마의 동호회라든가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그룹이 있어서 다른 데 속해 있으면 그 친구들이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학교에 패거리들이 연결되든지 무슨 동아리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드라마의 전체 얘기는
홀로 겪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홀로 겪는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나? 혼자 이기기 위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드라마 보신 분은 생각 어떻게 동훈이 복수를 이뤄낼 수 있었나? 사용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있죠? 예? 이모님이 나타났어요. 이모님을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자기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죠? 예, 이모님이 약자라서. 여기 관계가 계속됐나요? 실은 지금 그렇게 시작은 했어요. 같은 약자에 처해서. 잘 보시면 계속 돈을 거래합니다. 돈이 없었으면 그 관계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이슈는 돈이에요. 이쪽에서도 돈 갖고 해결해요. 이쪽에서도 똑같이 사실은 돈 갖고 다 계속 돈이 나와요. 여기 제가 그걸 보면서 실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돈. 계속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쪽이 버틸 수 있는 이유도 계속 돈 갖고 하는 거고, 이쪽이 이기는 힘도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힘이 돈이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끝까지 돈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아주 흥미롭다고 해요. 돈이 나오는 장면 한번 쭉 보세요. 화면에 직접 돈이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들을 쭉 보면 그때 그 돈을 통해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원하는 행동을 얻어내려고 항상 돈이 개입돼요. 화면에 돈이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돈과 관련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돈을 주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행동을 얻어내려고 항상 돈을 줘요. 이게 한국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는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돈 갖고 하려고 하는 거. 끝까지 갑니다. 이 드라마의 재밌는 이유는 그거예요. 드라마는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게 그냥 끝까지 가지 않는데 적당히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캐릭터를 끝까지 유지해가니까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근데 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는 권력이 있어요. 폭력은 권력입니다.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치학적인 거로 정의할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강제할 수 있는 거, 그게 권력이거든요. 이게 최악의 형태가, 가장 강한 형태가 폭력이거든요. 때려도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이 최고의 권력은 뭐냐면 법인 거예요. 행정이고. 법에 의한 권력이 최고의 권력인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원리거든요. 법에 의한 권력, 폭력이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전부 부정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교사도 된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걸 하지 않잖아요.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국가에 정한 틀을 따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사가 되거든요. 그게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한 방법을 쓰는 건 거의 없어요. 이 드라마 전체에서. 근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겁니다. 돈과 권력. 근데 이 돈과 권력이 저렇게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저렇게 정말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게 이상하거나 저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 너무 끔찍해, 안 볼래,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저희 아내가 끝까지 보더라고요. 제가 가끔 외국 영화, 폭력적인 외국 영화 같은 거 중간에 그만 보자고 그래요. 왜? 보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감된다는 거예요. 공감된다는 게, 저 얘기가 그게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매번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돈과 권력.
문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다음 질문이 가냐면 그럼 돈 없으면 어떡하나? 권력이 없으면 어떡할 건가? 라고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문제가 없는 거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 없고 권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 지점이 공동체라고 하는 걸 다시 이야기하는 출발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동체를 얘기하나? 돈이 쓸모가 없을 때 또는 돈이 없을 때 권력이 없을 때 권력이 있어도 쓸모가 없을 때 그게 코로나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 상황이나 재난이 되면 돈도 소용없어요. 권력도 소용없어요. 그때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이웃입니다.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 실제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가족 제 어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한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으네요. 한 13년, 14년 전쯤부터 제 어머니가 이제 성격이 이렇게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막 거칠어지시는 거예요. 혹시 이제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럴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 특히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이 폭력적인 과정이 나타나세요. 제가 이건 저희 학교에 노인 복지하시는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시기에 갑자기 막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세요. 욕도 아주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저한테는 안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 둘이 있는 며느리들한테 딸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딸이 제일 엄마를 힘들게 하고 그런지 그래갖고 관계가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분들하고 싸우고 지금도 같이 잘 못 지내세요.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니까 저희 아버지 너무 힘들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평생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예요. 예, 여러분 저도 웃고 여러분도 웃으시지만 50년 그렇게 살아오셨던 삶을 생각하면 눈물 나죠. 어쨌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폭언이 온 가족을 힘들게 해요. 저희 아버지 말할 것도 없고 뭐 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화가 나니까 엄마한테 폭력을 쓰시고 상당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내한테도 제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만 이제 가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대책도 없고요. 제 후배 의사한테 하니까 입원시켜갖고 약 드시라고 약 드시면 된다고 해서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난리를 치신 거예요. 또 난 치료 안 받는다. 내가 왜 병원에 오냐. 그러니까 병원도 안 가세요. 나 약 안 먹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그냥 강제로 뭘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게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2, 3년. 내가 오늘 우연히 학교에서 그 바로 옆방에 저보다 나이가 한 2-3살 많은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우연히 이제 그 부모님 얘기하다가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 가끔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학교를. 가끔이 아니라 자주 찾아오십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옆방 교수님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요새 이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고 괜찮아요. 가끔 오니까 그분은 더 힘드시다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아버님이 그 장로님이신데 어쨌든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전혀 못 알아보고 지금 그렇게 계신다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의 위로를 처음 받았습니다. 흔하게 있는 일이구나. 이 정도는 이거 더 심한 것도 많구나.
치매 정도는 아니시거든요. 화를 내서 그렇지 그 순간만 지나서 얘기하면 이제 평상시 얘기는 다른 거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식사도 지금도 85이 넘으셨는데 아버님 식사해드리고 뭐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런 거 다 하세요. 치매 걸렸으면 이제 제가 정말 더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거더라고요. 공감하는 공동체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냥 많은 분들이 해결됐어요.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이게 공동체구나, 공동체의 시작은 이런 거구나라고 느낀 거는 불경에 보면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다시 딱 떠올랐어요. 독자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외동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아들이 죽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처님을 찾아갖고 나 삶에 희망이 없다,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부처님한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 동네에 나가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동네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죽은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있으면은 참깨 하나를 거기 달라갖고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동네 다니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적이 있냐고. 그래서 정말 슬프고 힘든 적이 있냐고. 다녀보니까 없는 집이 없죠.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뭐 사고, 어쨌든 인간이 다 겪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돌아와서 부처님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다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겪는 일. 나한테도 그냥 그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실은 이 얘기는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실 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이 없으면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아주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이 깨알을 모아오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은 기억력이 사실 좋지 않아가지고 여기 가서 얘기 듣고서 조금 지나서 다른 데 가서 얘기했으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깨를 갖고 다녔으니까 그걸 보면은 정확하게 증거가 나와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겪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이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묶여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묶여지는데 그 묶여진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깨처럼. 하나는 공감하는 사람들. 근데 공감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그 공감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함께 묶이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통해 갖고 다음에 뭔가 나가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가 과도하게 개인 중심의 사회가 됐습니다. 아까 이 글로리 얘기도 전부 개인만 있어요. 고통받는 개인만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가족 다 서로 고통을 주고받아요. 연진이네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다 전부 쪼개진 개인들만 존재하더라고요. 연대나 사랑이나 좋은 관계 이런 건 볼 수가 없어요. 이 드라마에서. 그게 빠진 부분입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따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 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정말 공동체가 필요하다. 지금은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고요. 그때 이걸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가 공동체가 없을 때 그거를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생활 문제라든가 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어떤 원리 같은 거 다시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건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실까요?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실제적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공동체 지난 앞 시간에서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예를 몇 가지 들었어요. 제일 좀 박수 치는 거 할 때 같은 리듬을 공유하는 사람들 또 같이 박수 치는 걸 하는 사람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한 가지 예로 생각해 보시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방금 그 외아들 잃은 어머니 얘기를 통해 갖고 공동체가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게 공동체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 공동체의 역사를 보면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특히 마을에서 겪는 아주 일상적인 문제들, 생활 쓰레기가 됐든 등굣길 안전이 됐든 층간소음이 됐든 저출생 문제, 우리 사회 최대 이슈가 된 이 문제는 전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기사를 잘 읽어보면 여기도 똑같이 그 두 가지만 나와요. 돈과 권력. 권력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한 행정, 정부가 움직여서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잘 살펴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층간소음에도 제일 먼저 참기 힘들어 측정했더니 합법 기준, 법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집 싸게 내놔도 위층 소리 듣더니 돈 얘기 나오잖아요. 집 싸게. 층간소음 얘기에 대해서 무슨 식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CCTV 증거 보전 신청. 법적인 얘기잖아요. 핸드폰 진동도 아랫집엔 천둥소리, 층간소음 아래 위 모두가 피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결책 얘기 들어가 보면 똑같이 되돌아가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전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든지 이런 데 연락해 갖고 제도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돈 가지고 풀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두꺼운 거 깔든지 이사 가든지 이사 가면 되잖아요. 대부분 그런 식의 해결책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돈에 의한 해결, 제도에 의한 해결. 다른 거에 대한 얘기는 층간소음으로 집 찾아온 70대 건물주 살해한 20대 구속. 여기다 포인트는 뭐냐면 구속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해결은 이런 경우에 잘 생각해보면 공동체적인 해결은 뭐냐면 여기 구속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내쫓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모욕을 주거나 집단적 처벌을 하는 거지 구속해서 가두고 제도를 사용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층간소음으로 문제를 일으킨 주민이 있을 때 동네에다 예를 들면 공동체적인 해결은 이런 겁니다. 누구누구네가 이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좀 문제가 됐습니다라고 알려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알게. 근데 이걸 알리려고 할 때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되죠. 뭐라고 알리는 게 좋을지. 지금은 뭐라고 알리냐면 전부 다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서 주민들이 합의해갖고 그걸 게시를 하고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어긴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상의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라고 하는 상의를 해가지고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리고 당사자한테도 알리고 전체한테도 알리는 거예요. 그럼 각자 그 동네에 기준이 생기겠죠.
이게 공동체적 해결이에요. 자기들에 맞는 기준. 이게 행정에서 하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집집마다 다 다른 거예요. 상황이. 어떤 집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아래층에 있는 뭐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나왔잖아요. 집에서 막 저기 하니까 아랫집 할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이때 때려니까 조심해 미안합니다 하니까 우리 집 괜찮아요 하고서 빵 사주고 그랬다는 얘기. 이게 공동체적인 해결인데 이건 공동체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뒷집 사이만 해결이지. 공동체는 그것보다 더 큰 단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래 윗집 세 집이 해결하면 이제 공동체성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건 두 집 얘기잖아요. 두 집만. 그래서 공동체는 실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그 중간 지대를 얘기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전 세계예요.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 여기가 동아시아, 여기가 한반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반도 안중에 우리 그 남쪽,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여기 수원. 죄송합니다. 수원이 아니고 다음에 강의를 수원에서 해야 되니까 수원이가 나왔네. 인천, 예, 뭐 연수구, 동, 아파트 단지, 아파트 동, 우리 집, 그 다음에 개인. 이게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 전부 이 얘기만 나와요. 뉴스 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나. 여기까지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 얘기는 들을 때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공동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윗집 얘기도 모른다니까요.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정치인 누가 무슨 얘기했니 이런 건 딸마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귀를 빌려주는 것도 아까운데 매일 그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제도적인 해결, 정치적인 해결 또는 뭐 행정적인 해결이 어디까지 오냐면 구청까지만 와요. 우리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청장을 뽑으니까, 구의회를 뽑으니까 공식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으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이 한 표라도 가지고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머지는 없어요. 안 들어주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구청장 쫓아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면 두고 보자. 선거 때. 이때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투표 이외의 다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은 투표권밖에 없으니까 제도를 지켜라 하는 건 그건 다 요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구청에서 시하고 중앙정부가 하고 그거 외에.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라는 게 다 요거예요. 아까 뭐 구속을 한다, 뭐 CCTV를 보자고 그러면 경찰서 가서 해야 되잖아요. 경찰이 안 해주면 못 봐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보다도 더 많이 TV에 나오는 얘기는, 더 많이 보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유라시아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남미 얘기 거의 못 들으시잖아요. 아프리카 얘기는 더 못 들으실 거예요.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물건은 여기 있는 이 탁자 같은 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는 많은 식품 중에 아프리카, 남미 오는 거 많아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잘 모르면서 사실 유럽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 가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어디 거기 있는 나라를 보세요. 아프리카하고 남미가 있다니까요. 세네갈 같은 데서 오는 거.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물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수송로를 통해서 오게 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우리 삶은 너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삶에 하루에 24시간 사는데 그 시간을 어디서 보내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 여기 올까 말까 하거든요. 와서 2시간 있다가 합니다. 우리 삶의 시간 하루 24시간에 거의 전부는 두 군데에서 보내요. 직장하고 집. 이 두 군데에서 행복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 두 군데에서만 행복하면 돼요. 근데 지금 다 다른 데서 찾고 있잖아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윗집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신경 안 써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정말 이제 문명적인 이슈까지 쭉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발견한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깨닫는 게 많았는데 바로 뭐냐면 먹방 같은 거예요. TV에서 좀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먹방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먹방이 많이 나올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이 꼬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왜 먹방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리고 먹방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아주 몇 사람이 알콩달콩 먹는 것만 나오지 호텔에 가서 차려놓고 혼자 먹는 이런 거 안 나와요. 꼭 몇 사람이 알콩달콩 먹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저런 게 이렇게 많이 나올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왜 저걸 보고 싶어 할까? 거기에 욕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보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 왜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까?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역시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은 이제 6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잘 보시면 오감 아세요? 시각이 있고요. 눈으로 보는 거. 청각이 있고 그다음에 촉각이 있고 후각이 뭔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저것만 가지고 모든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저게 없으면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거기 아주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저 감각 중에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게 시각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북한까지도 보이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게 청각이에요. 보통 300m, 500m 조용한 데 가면. 그러니까 300m, 500m 안에서 가까이 있는 요 안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내가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리예요. 촉각은 내 몸에 닿아야만 알 수 있어요. 후각은 더 좁아요. 코에 가까이. 이 향기는 그냥 살짝 스치듯이 다 지나가지 계속되지 않아요. 촉각은 그냥 잡고 있으면 계속되잖아요. 근데 후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간적이에요. 미각은 입안에 들어와야만 알아요. 근데 입안에 들어와서도 혀에 거기에 딱 닿아야만 알아요. 미뢰라고 해서 특정한 맛을 보는 이 세포가 있어서 그 맛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혀 끝에서는 단맛만 안다는 거예요. 쓴약을 먹을 때는 얼른 그냥 삼켜버리면 돼요. 거기를 안 닿게 해서.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아주 좁은 거예요.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청각하고 시각밖에 없어요. TV는. 그러니까 TV가 가장 취약한 게 저쪽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거꾸로. 먹방을 통해서 이 감각을 시각으로 그냥 바꿔서 보여주는 거예요. 청각으로. 시각과 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저거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뇌가 속고 있는 거라고요. 실제는 전혀 맛도 모르고 저게 뭔지도 모르는 건데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앞에 제가 이제 기술과 언어에 속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체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실은 이걸 해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에서 먹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먹는 거가 저 미각하고 후각의 관계가 있거든요. 저게 느껴질 때 친밀감이 저절로 생겨요. 친밀감이. 저는 공동체 활동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질과 관련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과. 촉각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같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뭐 이런 게 없으면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저는 온라인 공동체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자꾸 지역 공동체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공동체, 마을 공동체. 거기에서만 이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은 시청각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보여주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박수 같은 게 대표적으로 촉각을 느끼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청각을 듣긴 하지만은 아까 두 분 제가 하시라고 그럴 때 열심히 마주보고 하시더라고요. 감각들을 다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려야만 되고 오늘날의 경우에 과도하게 이것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 활동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술 의존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지금 AI가 뭐 어쩌고 얘기해도 이거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AI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자, 인간이 이 가장 근본적인 개인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를 나누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감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말보다 더 먼저죠. 그래서 말보다 먼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말보다 먼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거 말고 인류학을 하신 분들이 설명하는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배우면서 정확하게 거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린 이제 우리 사회가 이게 다 빠졌다는 거죠. 우정이나 연대나 공동체란 말이 다 빠졌다는 건데요. 실제 사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라고 하는 영역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여기 있는 게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지금 요 선에 이쪽이 정치, 이쪽이 시장,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권력에 의해서 나머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게 훨씬 더 넓은 영역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이게 공동체에서 출발한 영역들입니다. 공동체가 커지고 변화하고 하면 거기서 다양한 단체들, 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이쪽에 시장하고 또는 행정하고 연결해서 하는 이 센터 같은 게 바로 여기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죠. 기업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가 같이 하는 것도 나타나고요. 이 아래 보면 이제 정당과 정치단체 이것도 공동체에서 출발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위에서 내려오기만 해지 동네에는 정당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권력감시 NGO, 주창형 NGO, 지역개발 민간단체 동네에서도 다양한 단체들을 만들 수 있어요. 사회운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교육, 의료, 종교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재단법인인데 이것도 공동체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리고 우리는 원래 공동체 기반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정부 돈 하나 안 받고 세웠어요. 미국 교회가 돈을 다 보냈으니까. 공동체 기반에서 한 거고요. 우리 학교가 세운 땅을 처음 학교를 세웠을 때 땅은 당시 동네 분들이 기증해 줬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학교 지니까 좋은 일을 한다고 싸게 팔았다고 그래요. 저희 동네에 있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마을회관 자리는 마을회관은 주민분 중에 한 분이 땅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아마 인천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최근에 생긴 학교 아니고 좀 역사가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민 기반에서 공동체 기반으로 시작됐지 최근에 지는 것처럼 정부가 돈 대 갖고 학교 지은 건 최근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학교만 져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거 다 돈 달라고 하죠. 바로 행정에 대한 제도적인 방법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학원 보내갖고 좋은 교육 하려고 하고 이 두 가지 교육 방법밖에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교육은 조선시대 내내부터 민간에서 한 거였습니다. 동네에서 주도하는 거였고 마을에서 다 했어요. 선생님 모셔오면 있는 부자가 선생님 모셔오면 자기 아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걸 막지 않았어요. 그게 서당이고 향교고 서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학교 정해진 데 가서 월급 받는 선생님, 나라에서 월급 받는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거, 아니면 돈 내고 좋은 선생님 자기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공동체가 필요한 게 이 영역이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다른 얘기였지만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방금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 개인적인 거 말고 어떻게 공동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인류학적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인간의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첫 번째의 인간관계는 단순합니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인간의 기본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가 아무리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온 가장 기초는 이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남자가 없어도 이것만 되면 하여간 계속 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성장해서 역할을 하기까지는. 특히 출산을 하고 나서 바로 가장 취약한 때. 그래서 그때 도움이 필요해요. 그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친정엄마.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죠? 할머니예요. 특히 지금 얘기죠. 외할머니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산의 경험도 있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되고 다. 할머니하고 이모나 고모 여자들이 아니까 이게 가장 아이를 키우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요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출산에 실패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못 만드니까.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공동체는 이거라는 거예요. 가족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실제 가족은 오늘날 우리처럼 일부 일처의 가족이 나타나는 것은 극히 최근 현상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거의 80년대 이후 현상이에요. 그 이전에는 죄송하지만 뭐 여성분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러지만 아내도 여러 대 있었고요. 여자분들도 결혼을 여러 번 하시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집안만 해도 고모들 중에 그런 분들 여러 분 계시거든요. 지금처럼 부부가 평생 오래 사는 거 아주 드문 일이에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이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족보를 한번 보세요. 집안 한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부모님 그 세대에 어떻게 부부관계가 있었나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부관계 중심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출산의 장애가 돼요. 우리 사회가.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하지. 이제. 보호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는 먹을 걸 줘야 돼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할머니하고 이모고모들이 있는데 먹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가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하죠. 뭐 동물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보호해 줘야 되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때까지 남자가 필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냐면 일할 수 있는 남자,
힘이 있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지 아무 남자나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먹거나 보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끼리 안 돼요. 다른 팀들이 필요해요. 또 다른 남자 집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협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 하는데? 먹는 거 만드는데, 보호하는데, 전쟁을 하거나. 그러니까 많이 들은 얘가 사냥을 하는 거죠. 10명이서 사냥을 하는데 한쪽에서 막 쫓아가면 동물이 다 먼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서 막고 있어야 돼요. 미리 진치고 있고 이쪽에서 몰면 여기서 금방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단계 협력이 나타나는데 협력은 먹는 거나 보호하는 거 이거를 계속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공동체가 나타난다고. 집단이 필요해요. 이 목적과 관계없는 거는 사실상 공동체로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버리거나 배제하거나 공동체 혼자 있다가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지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이때부터 여기 진짜 공동체는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이렇게 같이 협동을 해서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외부와 이제 대항해서 전쟁을 하거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치거나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예, 한쪽에서 몰았는데 가다가 멧돼지가 사람 치고 갔으면 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돌봐야 되는 게 나타나죠. 그때 다음 규모의 공동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돌봐주는 사람. 여기에 돌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여기 돌봄하고 여기 돌봄은 성격이 다르죠. 이거는 일하다가 전쟁하다가 그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도 겪는 거예요. 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돌봄의 문제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 정도 사회가 되면은 이제 안전하게 먹을 것도 있고 아이도 키우고 그리고 외부의 위협에서도 방어를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상치 못한 일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뭐냐면 장애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거나 정신이 이상이 생기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이 아이가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지 왜 정신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이 그게 마지막 단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종교 공동체가 이때 생긴다고 그래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이 얘기는 영국의 로빈 덤바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이야기한 걸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동체가 다양한 형태로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엄마는 중첩된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요. 양육 공동체에 속해 있기도 하고 여기에 먹고 사는 생활 공동체, 생존 공동체에 속해 있기도 하고 협력하는 거에서 나중에 돕는 역할을 하겠죠.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고 농사짓고 할 때 그걸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때도 돕는 역할을 하고 아니면 실제 돌봄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뭐 본인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안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로빈 덤바 교수는 이 마지막 단계 이게 진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그분은 로빈 덤바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15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다양한 사람 150명 정도가 되면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삶의 모든 문제를 사실 여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대로 해결되면 아이 태어나서 계속 지속되는 거 가능하고 먹고 사는 거 가능하고 보호받는 거 가능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니까 지속 가능한 거죠. 계절이 지나도 또 사냥감이 떨어져도 뭐 그 다음에 다쳐도 그 다음에 문제 있는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되거나 아니면 죽음의 문제처럼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돌봐줄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인생에 다른 문제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150명의 공동체를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이런 이야기 자체가 왜 이야기가 되고 연구를 했는지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 로빈 덤박에서 여러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왜 현재 우리가 돈과 권력만 가지고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너무 어렵다. 이게 다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만 겪은 게 아니에요. 먼저 겪은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우리보다 20년, 30년 전에 벌써 나왔던 거예요. 점점 더 그것이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인류학적 얘기를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나. 왜? 이 시대에 돌아가는 방식 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 생각을 다르게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훨씬 넘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장애의 문제, 장애를 태어나는 문제, 정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돌봄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돌볼 건가. 협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건가. 그걸 위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거. 사실 많은 직장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직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같은 학과 교수들끼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보호받는 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 우리 사회가 빠져 있는 게 너무 많죠. 날마다 얘기하는 것이 보면은 이 아까 얘기한 층간소음 문제는 안전 문제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안전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이때 남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다른 남자들이 필요해요. 다른 부족들이 필요해요. 다른 가족이 필요해요. 이때 또 다른 집단이 필요하죠. 우리랑 다른. 우리랑 똑같은 사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그룹끼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이거를 다양성이라는 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다양성의 문제예요. 이 다양성이 없어질 때 사회가 취약하게 됩니다. 어떤 집단이든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몇 가지 아주 튼튼한 이 다양성을 적절하게 갖고 있을 때 너무 다양하도 안 되고요. 이제 다양성이 우리가 너무 다양성이 없어서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다양성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적절한 정도의 다양성이 필요해요. 이 적절한 정도의 다양성이 없을 때 취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관련해 가지고 잘 보시면 여기 이쪽 집단의 마지막에 들어온 여기에 예를 들면 목사님이 들어오는 거고 장의사가 들어오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앞에 있는 거와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때 힘이 생기거든요. 효과적으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게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공동체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렸죠. 여기에 인천시가 있다면 이거 너무 커요. 사실은 150명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한 지금 동단위에서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동단위 정도. 동단위가 보통 평균 15,000에서 17,000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 사실은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대로 하면 하고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동단위 범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면들이 취약한가, 그럼 그 취약한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협력할 건가, 그걸 생각하는 게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는 첫 번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여기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전체가 그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걸 하는 거지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가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남자가 태어나서 여기서 크죠. 교육을 받을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서. 일정한 정도 되면 나가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협력하는 거 같이 전체가. 여기서 다치거나 나이 이제 늙거나 하면은 돌보면 받는 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호스피스에 가든 자신의 죽음 문제를 직면했을 때는 여기 가서 도움받는 거죠. 그렇게 옮겨가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이건 개인주의적인 접근이거든요. 공동체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갖고 봅니다. 전체의 측면에서. 이 전체 여기 150명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가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채울 사람이 나타나야지만 그 사회가 지속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 사회가 유지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은 너무 행정적인 얘기 또는 이론적인 얘기 아니면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기 표현하고 자기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공동체를 생각한 적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니까 갑자기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족한 점이 어디 있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그걸 보완하는데 좋을지 그 양쪽이 같이 일방적인 게 아니고 관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자료를 쭉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짧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이제 저도 고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길은 얘기인데 이걸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방금 말씀드린 이게 이 책이 저 그림을 설명한 사람입니다. 저런 얘기를 이 로빈 덤바라고 하는 여기에 사회성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사회성. 근데 이 사회성이란 말과 공동체는 같은 얘기예요. 사회는 넓은 거고 공동체는 더 좁은 건데 그 부분이 이제 혼동을 좀 일으키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50명 공동체 얘기가 저렇게 설명을 쉽게 했지만 이 사람 연구는 복잡해. 사람이 뇌가 어떻게 변했나, 뇌 용량 뭐 이런 거 갖고 과학적으로 연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화의 단계가 5명에서 15명, 50명, 150명, 500명, 1,5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려갖고 이 작은 단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실제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족하고 관계는 여러분 휴대폰 꺼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나랑 통화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극히 소수 15명 안에밖에 안 들어가요.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그 사람들에 대한 집중은 못하고 있고 다른 거에 관심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15명하고 정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실은.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15명하고 관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조금 더 많으면 말씀드리면 150명하고만 하면 되는데 뭐 대한민국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시간 보내고 있고 그 뉴스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우리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이제 이론적으로 더 공부도 하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데요. 나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하고 이거는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자아만 있지, 사회적 자아랑 연결돼 있지 나로부터 사회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적 자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가 바로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이런 그 어떤 배경을,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걸 아셔야지 연결될 수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설명드리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실제 이제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시면서 한번 관계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관계망. 휴대폰 꺼내놓고 하시면 돼요. 휴대폰 꺼내놓고 내가 누구랑 전화했나, 그리고 그 전화한 시간 길이를 계산해 보면 가장 많이 한 사람부터 쭉 나올 거거든요.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요. 실은 내가 거는 게 더 많은지 받는 게 더 많은지, 거는 게 더 많은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받는 게 더 많은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 통화를 했을 때 그게 기분 좋은 통화인지 불편한 통화인지 나눠보시면 여러분 삶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 그게 공동체의 문제예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만 바뀌면 삶이 달라져요. 생각해 보실 만한 어떤 주제 또는 이슈일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